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움직임의 뇌 과학입니다. 저자는 캐롤라인 윌리엄스, 출판사는 갤리온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캐롤라인 윌리엄스, 영국의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에디터이다. 엑서터 대학교에서 생물학 학사학위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움직임의 뇌 과학에서 움직임이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한다. 윌리엄스의 공들인 조사와 설득력 있는 언어는 우리가 왜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지를 증명해내며 독자들을 보다 충만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게는 제법 유유자적한 삶을 산다. 올챙이를 닮은 멍게의 유생은 어리고 힘이 넘칠 때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다가 경치가 좋은 바위를 찾으면 휴식을 위해 자리를 잡는다. 바위에 일단 달라붙은 녀석은 성체로 변태를 시작한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거기에 눌러 앉는다. 평생에 걸친 이런 느긋한 휴식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 어린 멍게에게는 매우 단순하지만 뇌가 있고 꼬리까지 이어지는 신경삭도 있다. 멍게는 이 신경삭을 이용해서 헤엄치면서 살기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거기까지 이르는 움직임을 조종한다. 하지만 일단 바위에 닿으면 멍게는 머리를 바위에 찰싹 붙인 뒤에 거의 모든 신경계를 소화해버리고 다시는 그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 일회용 뇌라는 이 흥미로운 사례는 우리가 대체 왜 신경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 우리의 뇌가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뇌는 신체의 전체 에너지 중 20%를 사용한다. 이 상황에서 멍게는 이런 답을 내놓는다. 뇌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 있을 때는 움직일 때뿐이다. 그 이후로는 뇌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움직임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환경에서라면 사고는 낭비일 뿐이다. 이에 뇌와 신경계 전체가 재활용 쓰레기 신세가 되어버린다. 그리는 사람이 움직일 때 뇌의 혈류량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목 경동맥의 혈류를 측정한 결과 모든 형태의 유산소 운동은 뇌로 향하는 혈류를 단기적으로 20에서 25% 정도 늘렸다. 결정적으로 그는 체중을 모두 발에 실으면 혈류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2017년 그리는 발에 체중을 실으면 발의 대동맥이 눌려서 혈액의 난류가 증가하고 뇌의 혈류량이 10에서 15%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그린의 실험에서 심박수가 약 120bpm, 걷는 속도가 분당 120걸음이 될 때 혈류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 심박수에 맞춰 걸으면 뇌 혈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는 이것이 활기 넘치는 걷기가 쾌감을 가져오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과학자들은 뇌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 일어서서 움직여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뼈에 체중을 실을 때 그때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 때문이며 이 변화가 우리 정신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뼈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분해되는 살아있는 조직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주인, 그리고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고 나서이다. 우주인과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
일어서고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중력과 싸워야 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그들은 곧 질량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더는 필요치 않은 뼈를 분해하는 세포는 뼈를 만들고 수리하는 세포보다 열심히 일한다. 뼈 건강이 두뇌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다. 여러 연구가 골다공증에 걸려 곧 질량이 줄어들면 인지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우주인들 역시 우주에서의 활동 이후 단기적인 인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보였다. 심리학자들은 움직이는 방향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고취하는 반면 뒤로 가는 움직임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다. 꼭 실질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 연구실 실험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앞이나 뒤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별의 모습을 보여준 뒤 눈을 감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그저 상상해보라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내용을 결정 지을 수 있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는 과거가 더 멀게 느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과거에 말하고 행동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과도하게 분석하면서 점점 낙담하게 되는 악순환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과거의 나쁜 일로부터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듦으로써 악순환을 멈추게 만든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연구도 있다. 그들은 좀 더 천천히 걸으며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 채 시선은 바닥을 향한다. 우울증은 걸음걸이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거꾸로 걸음걸이를 변화시키면 사고의 내용도 바뀐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실험에서 활기차게 걸은 실험 대상자들은 감정적인 어휘의 목록에서 긍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기억했다. 반면 천천히 걷고 움직임이 적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기억했다. 각각 우울한 걸음걸이와 행복한 걸음걸이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말이다. 찰스 다윈이 성인기 내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겪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 매일의 일과였던 산책이 그의 건강 상태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걸을 때면 쇠 장식이 있는 무거운 지팡이로 땅을 짚었습니다. 지팡이가 땅에 닿는 규칙적인 소리는 아버지가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친숙한 소리가 됐죠. 다인의 아들 프란시스가 남긴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산악 마라토너 스타일로 활기차게 걷거나 120bpm에 맞춰 걷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의 길을 걷곤 했다.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 같았다. 다인 스타일로 느릿느릿 걷는 것만으로도 중요하고도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산책은 다인이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다인처럼 움직이면서 생각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슈퍼마켓에서 제주넘기를 하거나 회의실에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거나 빨간불의 길을 건너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끼어들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뇌의 전전두피질이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유용한 기능이며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어색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단하는 것이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전전두피질은 성인 초기까지는 뇌 속의 다른 부분들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는 어린이들이 걷잡을 수 없는 창의력을 보여주거나 청소년 시기에 충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하지만 완전히 통합이 이루어지면 전전두피질이 그 악명 높은 생각의 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눈치챘겠지만 바로 움직임이다. 여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자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전전두피질의 활동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아마도 뇌가 움직임과 방향 찾기에 관련된 회로로 혈류를 재배치하고 사고에서 멀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전전두피질은 사고와 기억의 숫자를 가장 실용적이고 확실한 정도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틀을 조금만 헐겁게 만들면 정신이 정처 없이 떠돌게 할 수가 있다. 또한 뇌 속의 대화방 안에 있는 조력자가 끼어들어 완벽하게 틀을 갖추기 전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전에는 떠올리지 못했을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 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때마다 일어서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속도로 앞으로 움직여라. 이것이 창의성의 위기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이다.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혹은 자전거나 카누를 타는 것이 더 좋다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고 마음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활동한다면 걷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전진 역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각자 다르다. 그들의 인생 경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전전두피질이라는 필터를 일시적으로 끄기만 하면 각자가 가진 특유의 지식과 기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한다. 아하 하는 순간이 오면 전혀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극도로 명확한 방식으로 맞아떨어진다. 발걸음을 심장박동과 일치시킬 때 기분이 고조되는 효과. 공간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주는 혜택을 생각해보자.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자기 효능감, 즉 삶에 대한 통제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감각, 이것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영향은 건강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났다. 다른 운동과 비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근력 운동이 심혈관 기능 향상 운동이나 균형감, 유연성에 중점을 둔 운동보다 자존감에 빠르고 큰 영향을 준다. 즉, 근력 운동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존감과 통제력은 불안감과 정반대의 감정이다. 사람들은 흔히 불안이 극도의 공포 속에 사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내 경험인데 불안감은 인생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는 듯한 느낌에 가깝다. 체중 부하 운동을 불안 치료에 이용한 한 연구는 근력이 강해질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불안 증세가 줄어들며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울증의 주된 감정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흔한 본능적인 느낌이다. 여러 연구는 근력 운동이 이 느낌을 줄여준다고 말한다. 근력 운동은 내면의 피드백을 안 돼해서 한번 해보자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 몸이 삶의 시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면서 생각에만 몰입하지 않도록 한다. 정적인 생활 습관이 불안으로 이어지고 근력 운동이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질환 증세를 개선한다는 사실로 볼 때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 간단히 말해 정신건강 약화는 소파와 슈퍼마켓을 통해 영위하는 편안한 삶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일 수도 있다. 또한 정적인 삶은 우울증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 수도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안타깝게도 노화나 움직임의 부족은 결합 조직을 뻣뻣하게 만든다. 마음이 그 안에 있든 아니든 말이다.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고양이와 같은 민첩성을 발휘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시간이 가면 근막을 이루는 섬유가 엉키고 점착력이 커지며 탄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근막이 신축성이 있는 깔끔한 그물 대신 잔뜩 엉킨 실뭉치를 닮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움직임은 근막 섬유의 탄력과 힘을 지켜준다. 슐라업 교수는 부드럽게 착지하는 폭발적인 점프를 연습하거나 관절의 최대 가동 범위를 걸쳐 힘을 쓰는 등 근막을 표적으로 훈련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모든 사람이 가젤과 같은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나 비축된 여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이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놀드 슈와츠 제네거처럼 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인간으로서 가능한 그만큼의 힘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박자에 맞춰 발을 굴려라. 고개를 까딱이거나 허공을 손으로 찔러도 좋다. 몸으로 박자를 맞추는 것은 기분을 끌어올리는 도파민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더 움직이고 싶게 한다. 곧 변성의식 상태로 빠져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함께 춤춰라. 다른 사람들과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뇌가 우리와 그들 사이에 그은 경계를 흐리게 한다. 이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고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 잠시 일어서라. 탄력 있게 걷거나 점프했다가 부드럽게 착지하는 연습을 해라. 연구에 따르면 두 발로 서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은 기분을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평형을 이뤄라. 옆으로 제주를 넘거나 울퉁불퉁한 언덕을 자전거로 달려 내려가거나 춤을 추는 동안 머리를 흔들어라. 뇌의 균형 기관은 뇌 속의 쾌락 중추와 연결되어 있다. 넘어질 것 같은 감각은 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움직임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코어 근육이 모든 일에 관여한다는 사실 덕분에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든 코어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난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코어를 강하게 자극하는 운동을 하면 뇌의 스트레스가 물러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복부 근육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면 중년의 균형 감각 저하를 늦춘다. 일상의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앉아 있는 것은 흡연만큼 나쁠 수도 있다.
바르게 몸을 고쳐 앉든 공 위에서 균형을 잡든 코어를 자극하는 자세는 무릎에 노트북을 두고 소파에서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자세보다 훨씬 낫다. 걷기도 마찬가지다. 고개를 들고 등을 펴고 모두에게 미소를 지으며 걸어보자. 런던이나 뉴욕에서라면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되겠지만 도시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레빈탈의 연구팀 역시 처음에는 질환이 심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심인성 질환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질환들이 실은 정신 신체 상호작용의 기능 장애로 보이며 코어 근육의 단련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면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다. 건강한 장은 음식과 공기를 옮기며 생기는 배 안의 압력 변화를 상쇄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데 이때 코어 근육이 자동적으로 수축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반사 반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레빈탈은 말한다. 이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복부 팽창을 유발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가 요가를 하면 증세가 완화되는데 이건 역시 코어 운동이 스트레스와 위장 문제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코어 운동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정신과 신체의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코어는 춤추고 걷고 공중제비를 도는 등 다양한 움직임과 감정 통제 사이에 연결해서 기반이 되어준다. 특히 눈에 띄는 코어 근육은 허리 근육이다. 척추와 대퇴골 뒷부분을 연결하는 이 허리 근육은 횡격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흡을 움직임과 연결하는 허리근의 위치 때문에 요가, 필라테스, 이 둘을 결합한 자이로토닉에서는 요근을 스트레스 반응을 도주나 심호흡과 같은 신체적 활동과 연결시키는 근육이라고 말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허리 근육이 짧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 코어 근육 단련은 최소한 자세를 좋게 만들 것이고 바른 자세는 기분과 인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지개를 켜라. 한동안 앉아 있었다면 일어서서 팔과 다리를 뻗어라. 이 자세는 뇌에 당신에게 팔다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단단한 근육을 이완시킨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 이 자세를 취하라. 움직이고 뻗고 돌려라. 근육과 장기 주변의 근막을 압박해서 면역 시스템의 유체가 계속 움직이게 하라. 부드럽게 실시하고 정상적인 동작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도록 하라.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움직여라. 유연성을 키우기 전에 근력을 키워라.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결합하라. 근력과 유연성이 함께하면 불안에 대처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호흡 속도의 의도적인 변화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깊고 느린 호흡은 공황 발작을 억제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되찾아서 몸의 투쟁 도주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미 평소의 속도로 숨을 쉬고 있다면 호흡을 더 늦춰보자. 현실에서 벗어나 행복한 환상의 세계를 누빌 수 있을 것이다.
승려들은 분당 3회에서 4회의 속도로 호흡하는 기술을 익힌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뱉는데 20초가 걸리는 것이다. 이 정도로 느린 호흡은 우연히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약물 없이 변성의식 상태로 가는 길을 찾는다면 특히 더 그렇다. 분당 3회 호흡은 끊임없는 생각으로부터 정신을 쉬게 해주고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뭔가의 일부가 된다는 구속 없는 감각, 즉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들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분당 3회의 속도로 호흡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자카로의 연구에서 드러났듯 천천히 호흡하며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잠들지 않기란 쉽지 않다. 좀 더 쉽게 연습하기 위해서는 분당 6회가 적절하며 연구에 따르면 이 정도의 속도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10초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활성에서 진정으로 바뀐다. 분당 6회 호흡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지원자들에게 여러 가지 속도로 호흡을 하게 한 뒤 그 기분을 보고하도록 한 실험에서 사람들은 분당 6회 호흡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분당 6회 호흡은 모든 면에서 평온과 만족의 감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본능적으로 이 호흡 속도를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의 한 연구는 라틴어로 묵주기도를 암송하는 것에서부터 요가의 만트라를 영송하는 것까지 고대 영성 실천법들이 분당 6회로 호흡 속도를 늦춘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암송들이 신자들에게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으리라 추측했다. 분당 6회 호흡은 어떠한 영적인 믿음도 의심하는 무신론자라도 차분하게 만든다. 기도문이나 만트라도 필요 없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셀 필요도 없다.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는 횡격막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 이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움직임과 정신의 긴밀한 연관 관계에 대해서 과학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